자, 그러면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말 그대로 토지겠죠. 자, 우리나라 전체 토지는 약 3,879만 필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세금이나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유지, 그리고 국가가 보유한 국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공유지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토지, 그러니까 그 잡종지가 해당되겠죠. 이러한 지가 산정에 필요한 3,353만여 필지가 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입니다. 나머지 약 500만 필지는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공시지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죠. 예산의 낭비. 그래서 정부가 꼭 필요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유지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토지 등기부 등본 지난번 배웠잖아요. 토지 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유했다라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토지를 국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토지는 사실 우리 요즘에 이제 나대지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 다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건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순수한 토지만의 거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토지를 산정을 해서 토지를 정해서 이 토지의 가격을 먼저 정하고 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더 많은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50만 필지를 먼저 표준지라고 정하고,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가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나머지 3,353만여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300만 3,303만 필지는 개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가격 배율표가 있어요. 토지의 특성 항목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용도지역, 그 다음에 지목, 토지 이용 현황,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특성 항목들을 가지고 만든 가격 배율표를 가지고 만든 이 토지 비준표라는 걸 적용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에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조사 평가하게 돼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의 지적직 공무원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가가 매년 공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준지 1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가격이란 아까 앞에서 설명했어요. 당의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즉 투기적 요소나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세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표준지는 주변 지역의 지가를 대표하고 또 토지의 특성 또는 토지 용도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돼요. 주변에 있는 토지의 이용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있는 토지가 표준지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토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의 정확도가 개별지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준지 조사 평가의 절차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표준지만의 절차가 아니라 표준지, 개별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거의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자, 실제로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 청취 과정과 이의 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면 소유자한테 반드시 이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달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 확인하라고 했더니 뭐가 떠요?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뜨죠. 언제까지? 5월 29일까지. 우리 집 가격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신청 안 하면 되지만 이상이 있으면 신청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산정하는 가격이 이상이 없을까요? 이상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산정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을 살펴볼까요? 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전국 평균 6.33%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광주가 7.6%, 대구 6.8% 순으로 상승했네요. 울산이 1.76%로 가장 낮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울산 지역은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 계속해서 지역 경제가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 말고 매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 변화를 나타내는 지가 변동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가 변동률이 2020년 3월까지 39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산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낮습니다. 상승률이. 자, 그 다음에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라 그랬죠. 65.5%. 그래서 19년에 비해서 0.7%포인트 높아졌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일까? 혹시 아시나요? 맞춰볼까요? 네, 그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2월 12일 날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에 이제 2억 원에 육박하는 이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면서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 2억에 가까우니까 한 평에 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 해당 토지는 당시 2004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190만 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였고요. 그 전에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89년부터 2003년까지는 중구 명동 2가에 소재한 우리은행 부지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부지는 현재 2위죠. 전국에서 토지 가격이 비싼 땅 2위로 올해는 제곱미터당 1억 9,2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도 마찬가지로 3위도 중구에 있는 것인데 다 지금 중구에 있는데 3위는 충무로 2가에 있는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가 1억 7,450만 원, 지난해 1억 7,450만 원에서 올해 1억 8,600만 원으로 상승해서 3위에 올랐습니다. 강남에서는 구한전 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렇게 비싼 땅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자리매김을 했네요.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는 어디일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랭킹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전남 진도에 있는 임야가 제곱미터당 210원으로 가장 저렴한 토지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경상북도 청도군 강남면에 있는 자연림 부지가 제곱미터당 230원으로 가장 저렴한 표준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표준지의 땅값이 최고와 최저의 어마어마한 가격 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의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지가 가격 확인하기에 앞서서 개별 공시지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을 조사평가에서 공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는 것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것을 우리가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하는데,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표준지와 개별지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가격 배율을 산출을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배율을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에 설치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똑같이 이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 공시지가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그리고 개별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에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은 한 사이트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realtyprice.kr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열고 들어가 볼게요. 팝업창 지우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뭘 확인해 볼까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닙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 보면 서울시에 용산구에 비싼 집이 많이 있는 이태원동에 있는 집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태원로 길이 없나요? 27길 다길에 있는 요렇게 이태원로 27 다길에 있는 표준주택들이 요렇게 지금 뜨고 있네요. 이 중에서 하나 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주택 590, 555에 자 여기에 있는 요 주택들이 가격이 공시가격이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여기도 841만원, 얘는 1678만원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냥 공동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 집의 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뭘 확인해 볼까요? 동대문구 이렇게 주소를 확인하시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57만 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약 418만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약 1339만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구분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가격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418만 호 중에서 먼저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의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원래 표준주택도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조사평가해서 공시를 했었는데 감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감정원에서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준주택의 가격을 바탕으로 앞에서 토지 공시지가 가격 산정하듯이 똑같이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들을 비교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개별 주택과 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를 해서 약 396만 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것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 1339만 호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주택 1339만 호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가격 형성 요인이나 지역 분석 등을 통해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격 공시제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소유자가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주택가격 공시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디일까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다르겠죠. 여러분이 가십거리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는데요. 밑에 시사저널에서 우리나라 제일 비싼 단독주택 탑 10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은 한남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의 집입니다. 공시가격은 408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등, 두 번째로 비싼 집도 이건희 회장의 집인데요. 면적이 3,42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작년에 338억 원이었고 올해는 342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3등은 이건희 회장의 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한남동 이태원 다 용산구에 있는 주택들이 비싼데요. 이 집은 287억 4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일 비싼 게 남서울 CC 옆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집이 가장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279억 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가격에 대한 기사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동주택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건 여전히 역시나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집들이 다 비싸네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 5차가 우리나라에서 15년 연속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총 가격이 69억 9,2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엄청
네, 비싸네요. 69억, 70억에 가까운 예, 가격이고 면적이 전용 면적이 273.6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0평이 안 되는 거죠. 그 지방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LCT가 예, 공시가격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것은 한남더일. 예,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일이 65억 6,800만 원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1등부터 9등까지는 다 예, 서울입니다. 그리고 10위가 LCT. LCT가 부산에 있는 게 54억 3,200만 원으로 링크가 돼 있네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 관심도 없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 가격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층별 효용을 가지고 우리 집 주택 가격이 잘 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효용 비율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 2개층 이상인 경우에 그 건물이 각 층에 따른 수익성 또는 쾌적성 등의 어떤 효용의 차이를 비율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이런 층별 효용 비율 를 가지고 임대료를 이제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층이 접근성이 가장 좋죠. 그래서 1층을 기준으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낮죠.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상층의 효용이 중간보다 더 좋거나 또 조망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임대료가 높고 또 효용이 더 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러한 층별 효용 비율은 지역 요인 또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또는 빌딩의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주거용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 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조망, 강이나 산이나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향, 얼마나 이게 그 정남향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북쪽을 걸끼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안전성, 1층인 경우에는 저층의 경우에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안전성,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1층에 예를 들어서 텃밭을 주거나 아니면 1층에 별도의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 1층이 선호되기도 하고, 예전에 싫어했던 그 탑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락방을 주기도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에 이렇게 층별 효용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선호하는 로얄층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층별 효용 비율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제대로 잘 공시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총 20개 층인데 제일 고층에 별도로 다락방을 하나 줘서 꼭대기층이 가장 인기가 좋다. 그러면 꼭대기층이 공시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꼭대기층 공시가격이 낮고 오히려 저층에 살고 있는 우리 집의 공시가격이 높게 만약에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몇 개 연도에 같은 라인에 그 공시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연도별로 층별 효용 비율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 부분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4년치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3호 붙어 있네요. 이 이야기는 1층이 없다는 거죠.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203호부터 있는데 101, 102호는 있고 203, 204호는 없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보면, 자, 이 층별 허용을 제일 아래층을 기준으로 1로 놓고 쭉 올라가 보면 2층, 3층이 1이고 그 다음에 4층부터 5층, 6층까지 1.04 그리고 7층, 8층 이렇게 그리고 쭉 이제 11층부터 21층까지 1.1로 동일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 가격 구조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도별로 가격이 다 동일하게 가니까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격을, 이 공동주택 가격은 전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많은 가격을 조사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격만, 지금 이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에 우리 집 가격만 확인하지 말고 위아래 또는 우리 집 같은 전체 라인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쭈루룩 놓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해년도 말고 적어도 전년도하고 당해년도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 층별효용 변화가 같이 가는지를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층별효용이 변했다라고 하면 가격 입력에 오류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가가 가격을 공공에서 공시가격을 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를 뉴스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20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내려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우선 이거 어느 아파트입니까? 네, 서울수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인데요. 45층 높이의 두 동에 모두 2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이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해서 지난 4월 30일 이 공시가격을 확정을 했고요. 이후 138가구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5,100여 가구의 가격도 정정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 가구만 조정을 해도 다른 층이나 단지의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씀드린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지난 4월 말 결정된 공시가격이 평균 30억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8일 나온 정정 공시가격은 27억 9,700만 원으로 원래보다 6.8% 내려갔습니다. 이 지난해보다도 3.5%나 낮은 수준입니다. 정정 가격이 왜 이렇게 내려간 겁니까?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 신청에 따라 가격을 다시 조사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공시가격이 잘못 정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간 평균 시세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이 공시가격을 높게 잡았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가격을 정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이 고층일수록 조망권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정해지는데 이 아파트는 저층과 고층 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 직원이 550명인데 이 직원 한 명당 평균 2만 4천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뉴스 잘 보고 오셨나요? 이 뉴스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그러니까 서울숲 근처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230세대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돼가지고 전체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지금 실제 실거래가가 약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예요. 따라서
이 세금이 몇백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국가 또는 뭐 지자체가 부과하는 이 공시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실제로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가격 확인하시고 이의 신청하세요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은 매년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와 다르게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가격 공시가 매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매년 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지 볼까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 가격으로서 결정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해요. 그런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고시한 가액인 이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법정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이제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매년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 가격으로 결정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지요. 하지만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정하기 위한 그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는 이제 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1제곱미터당 73만 원 정도 든다라고 표준적인 금액을 산정을 했네요. 여기에 건물의 구조, 뭐 슬라브 구조냐, 통나무 구조냐, 뭐 스틸 구조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용도, 이게 상가용이냐 아니면 뭐 주상복합이냐 뭐 이런 용도, 그다음 위치는 이제 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에 대해서 위치 지수를 각각 곱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들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장가율, 그다음 면적,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나 형태, 뭐 특수한 부대 시설들이 있을 때 비용을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더 비용을 쳐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깎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감면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서 매년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물에 실제 얼마의 그 시가표준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공시가격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 뭐 나중에 여러분이 또 나중에 투자를 해서 그런 건물들, 상가 같은 것도 살 수 있겠죠. 그 적정 시세 또는 뭐 세금에 대한 세금 베이스가 되는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있느냐, 서울 외의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etax.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다 wite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위텍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메뉴바에서 지방세 정보 중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예, 요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서울만 빼고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가 하나 해볼게요. 성남시 수정구, 예, 수정구에서 창곡동 일반 번지에 590번지에 601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기준 연도를 올해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509번지인가 보네요. 다시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시가표준액이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이게 지금 네, 얼마예요? 이게 시가표준액이 이렇게 지금 이게 컴마인가요?
5억 2,222만 8,225원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연면적이 이렇게 541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택, 그리고 건축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직접 활용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간고사를 대체할 레포트를 내드리기 위해서 소셜믹스라는 것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소셜믹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복주택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과 관련된 건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소셜믹스는 사회적 통합이에요. 믹스는 섞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을 해서 그 안에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이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주택 정책을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03년에 서울시에서 쉬프트라는 장기 전세주택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에 쉬프트라는 주택을 넣어가지고 소셜믹스 정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 이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이제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셜 믹스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비해서 아무래도 소득이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분양주택과 혼합하여 공급을 해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층 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소득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잘 어우러져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소셜믹스 정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소셜믹스 정책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아파트 주택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 아파트가 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이러한 사회주택 인근에 좋은 학교들을 설치해서 그 지역이 오히려 주거지로 선호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셜믹스에 따른 갈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주택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를 창출해주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를 반대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들도 있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거칠고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분양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괴롭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사이드 이펙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믹스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소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이 소셜 믹스가 잘 정착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개의 뉴스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비교적 싼 값에 빌려주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이죠. 올해 계획된 신규 임대주택만 17만 6천 세대입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을 앞둔 분당 서현동입니다. 그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농사만 지어온 곳인데요. 개발이 되면 축구장 100개 크기 부지에 2,5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건 지난달입니다. 입주는 5년 뒤인 2024년,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입니다. 전체 절반가량인 1,000에서 1,500세대가 임대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땅 주인들은 대부분 개발에 긍정적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 안 해요. 농사 짓기 힘들고 지겹고 빨리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 문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대입니다. 지난달엔 임대주택을 난민촌에 빗댄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현수막은 철거했지만 단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보입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합니다.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무슨 가난한 사람들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 저희는 저기 택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인구가 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교통과 교육 문제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 근거리인 학교에 얘네들이 만약 지어서 오면 우리 애들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고요. 지자체에선 학교를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한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집값 문제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 나빠지지, 돈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제 집값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주이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을 해도 갈등은 이어집니다. 경기 용인의 임대주택 공사 현장. 오가는 사람 없이 쓰레기와 자재만 쌓여 있습니다.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보입니다.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펜스를 따라서 역시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텐트가 있는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구를 지키면서 공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 입지 조건이 안 맞다는 거죠. 진입로가 안 됐기 때문에. 주택 부지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좁아 위험하다는 겁니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청년층 등 150세대. 일부 주민들은 치안도 우려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배하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라도 담배 피게 되고 물이 써야 되고. 반대가 커지면서 반년째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공사 방해를 멈춰달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 인정이 되더라도 공사 방해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한데 사업 취소 후에 어떤 제안도 저희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민들은 세대수를 줄이자는 타협안도 거부하고 공사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내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년 임대주택이 아직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치고도 공사 시작을 못한 임대주택은 전국 5만 세대. 과거 서울 목동과 수서동 등 사업은 아예 무산됐습니다. 이곳에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주민 반대로 불과 2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란 말로 주민들만 탓하는 걸 넘어 애초에 계획이 꼼꼼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최고 33층까지 있는 동을 포함해 23개 동을 품은 대단지인데 유독 2개 동이 왜소해 보입니다. 언뜻 상가 건물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알고 보면 고층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저층의 2개 동은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 지으면서 용적률 혜택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싼 돌 바르고 그 앞에 소나무 같은 것도 몇 천만 원짜리 엄청나게 멋있는 거 심어줬는데도 차별한다고 욕을 하시니까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지금 또 이랑 접해 있는 그 도로면의 저층입니다. 다 거기도 다 임대예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저희만 욕을 먹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차 타고 한번 찍 지나가 보세요. 거기는 그 한 20몇 개인가가 임대가 쫙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페인트 칠을 하면서 약간 알록달록하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촌스럽게 발라놨어요. 자, 뉴스에서 보시는 사례와 같은 소셜 믹스 갈등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뉴스의 사례는 강남구 개포동의 DH 아너리스 사례입니다. 고층은 분양 아파트로 구분을 하고 저층은 임대 아파트로 지어서 이 층수, 그 다음 색깔, 구조 등 이렇게 물리적인 차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분양 아파트는 30층짜리로 짓고 임대 아파트는 입구에 7층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어놔서 누가 봐도 어디가 임대 아파트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 서교동의 메세나폴리스의 경우에는 저층이 임대고 고층이 분양 아파트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고층까지 같이 타고 가게 돼 있는데 입구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저층 4층부터 이제 1층부터 3층까지는 이 주상복합이라서 4층에서 10층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타는 데가 있고 다시 고층 11층에서 3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같은 동에 살지만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 사람들이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좋은 길로 들어가는 정문 쪽에는 분양 아파트를 배치를 하고 또 이면도로로 돌아가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이제 이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구분을 해놓고 단차를 이렇게 두고 있거나 이런 형태로, 아니면 이제 중간에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놀이터를 펜스를 쳐서 실제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놀이터가 마주보고 있는데 반대쪽은 분양 아파트, 또 다른 쪽은 임대 아파트, 놀이터 아이들이 보고 서로 욕하면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계층 간의 갈등들을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비용들을 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소셜 믹스 정책을 외국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우징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주거지가 분화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주로 인종에 의해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 흑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우리도 이런 하우징 세그리게이션이 부에 의해서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소셜 믹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안내합니다. 주제는 바람직한 소셜 믹스 방안,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 분양주택을 혼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소셜 믹스 갈등 사례 또는 성공 사례를 찾고 원인을 제시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존의 논문들이나 자료들 찾아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출입구를 분리한다든지 아까 말한 놀이터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설을 구분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 사례를 정리하셔도 좋고 또 외국에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실제로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들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 그럼 거기 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주는 레포트도 좋습니다. 자, 분량은 A4 5페이지 이상이고요. 마감은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적평가는 여러분들이 레포트 제출하실 때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얼마나 잘 밝혔는지, 남의 거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시면 표절로 걸리기 때문에 유사도 검사를 해서 그 유사도 결과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성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용 출처를 밝히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포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메일이나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